네, 안녕하세요. MBC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언론과 학계의 만남, 아카데미와 저널리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 타이틀로는 When Journalism Meets Academia라고 했는데, 제가 좀 실없는 농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영어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테니까. 해리와 셀리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베이글과 커피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와 셀리가 생각나시는 분들이나 커피나 베이글이 생각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카데미와 저널리즘도 이렇게 단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발표 제목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박종희 교수님과 함께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처럼 꾸미는 걸 목적으로 했고, 현재는 이제 변화하는 대선 국면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더 좋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많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공력을 들이고, 생각보다 언론사에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피할 수 없는 비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마식 보도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여론조사 자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제 여론조사를 굉장히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하더라도 몇몇 기관에서 경마식 보도라는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경마식 저널리즘이라는 이해가 나오는 경마식 저널리즘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다. 이게 다 정치적 공작이다. 이게 다 언론사들의 속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폴 MBC라는 저희의 사이트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왜 그런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요. 이번엔 좀 워낙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ARS로 하는 조사와 그리고 전화면접으로 하는 조사 중에서 이제 특정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저기 보시면 위에 있는 빨간 선은 A사 것이고 아래에 있는 빨간 선은 B사 것인데요. 그 위에 있는 A선은 ARS로 조사를 하는 곳이고 아래에 있는 빨간 선은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시기별로 보시면 저 차이가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참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도 언론사지만 이 여론조사를 걱정하는 주체도 언론사라는 겁니다. 특히 또 올해는 경선 룰 자체가 여론조사로 편성이 되면서 더 많은 논란이 불러일으켜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강아지가 제 꼬리 쫓는 격,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 꼬리 쫓는 격의 그런 보도를 멈추고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여론조사를 조사해서 여론조사가 주는 순기능을 살리고 여론의 추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그런 여론의 추세를 살리고 여론조사의 순기능을 살리고 또 여론조사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리터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M을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사 자체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학계와 협업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사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언론사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론사에 대한 믿음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여서 저희는 학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런 고급 분석에 대해서는 권위자의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아카데미아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MBC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 관련한 사이트들에서는 저희 사이트 주소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MBC가 하는데 믿어도 될까?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믿어도 되십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정말 데이터로 가지고 추정한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믿어도 되시긴 하지만 이제 언론사의 이름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께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소개드릴 베이지안의 대가인 MCMC 팩이라고 R에서 쓰는 베이지안 패키지를 같이 함께 함께 만드는데 참여하신 서울대 박종희 교수님께 부탁해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아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은 리얼미터, 금요일은 갤럽이 매주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폴 MBC는 화요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모을 때요, 저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와 그리고 비등록되는 정기조사를 한 번에 모두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조사는 정당을 조사하거나 후보자를 조사하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국정 관련한 얘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정치조사는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몇 개의 조사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언제 어떤 한국리서치에서 언제 올리는구나, 어디에서 올리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 두 개의 소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저희 팀,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학계에 계신 박종희 교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방송에 매일 나갈 만큼, 보도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MBC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판단이 저도 스스로 들어서 polmbc.co.kr이라는 사이트에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라는 걸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롱폼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유튜브 쪽 방송 저희가 뉴스데스크 앞에 하는 프리데스크에 출연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선거 때는 방송 쪽으로도 이제 방송 쪽으로도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이제 박종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심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재산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하이라이트,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제가 이제 직접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이게 이미지 파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긁히지가 않아요. 머신 리더블 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운로드도 심지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는 기계적인 코드를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손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매우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 이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게 제가 이거 한 조사회사의 것만 갖고 왔지만 모든 조사회사가 모두 다른 형태의 교차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계로 긁는다는 건 지금 저희가 매주 모으고 있는 조사 회사 수를 세보니까 한 50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몇 개의 코드를 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좀 릴럭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깁니다. 이건 제가 국정조사만 갖고 온 건데 저희가 국정조사만 해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이제 박종희 교수님과 데이터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 정도 모았는지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이트의 기준으로 잡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2017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와 그리고 국정조사만 하고 있는 정기조사, 그래서 총 52개 업체더라고요. 52개 업체의 조사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수행평가는 1301개, 정당 지지도는 1177개, 대선주자 선호도는 463개 정도인데 이 대선주자 선호도는 저희가 다자대결만 센 거예요. 아직 양자대결로 오기 전에 있는 조사만 셌기 때문에 저기 한 1.5 정도를 곱하시면 저희가 이제 모으고 있는 축적한 이제 대선주자 선호도의 개수가 될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너무 어렵게 모아서 공개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라던가, 뭐 조금 믿음직하지 못할 만한 여론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세와 성향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 폴 MBC의 결과를 내놓는데요. 이 추세와 성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희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박종희 교수님을 잠깐 이제 좀 소개를 하자면,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베이지안을 가장 잘하시는 네, 사회과학자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에서 MCM 스펙이라는 거는 베이지안 쪽으로 이제 통계를 돌리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써보신 패키지실 텐데, 그걸 만드는데도 참여를 하셨고요. 제가 박종희 교수님을 저희 MBC와 같이 일을 하십사 되게 부탁드리려고 여러 번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일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인 그런 분입니다. 그럼 박종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좀 과한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종희라고 합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맛보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그런 뒷배경, 그 다음에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민감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이지안 다층 동적 선형 모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즉자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게 아니라 자료와 모형이 가진 불확실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한 그런 과학적인 답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와 언론계가 우리가 같이 바람직한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Make Polling Data Great Agai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이 불신은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불리한 조사를 맡게 된 캠프 측이나 지지자 측에서도 주기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항상 그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조사 관행 또는 불충분한 조사를 하는 조사기관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더스트리 전체로 볼 때는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확한 조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먼저 이런 분석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건, 제가 한국에 2012년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맞붙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제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그 선거 전날 올린 그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캡처한 게 아니라, 이거 캡처한 게 없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만을 토대로 선거 결과를 예측했는데, 0.517, 박근혜 후보가 0.517의 기대값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결과는 양자 후보로 단축하면 0.518이었고요. 다자 모든 후보를 다 합치면 0.516이어서 이 결과가 쓸데없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2019년 총선 당시에 한겨레신문과 같이 분석을 한 건데, 격전지만을 토대로 주요 격전지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자, 가로축에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측한 거고, 4가지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준 겁니다. 지난 선거, 최근 선거, 그 다음에 인구 비율, 여러 가지 형태의 가중치를 한번 둬봤고요. 세로축은 실제 선거 결과 득표율입니다. 자, 그래서 45도 라인에 가까이 붙을수록 정확하게 예측한 건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확하고요. 승패까지도 정확하게 맞추고, 심지어 몇몇 선거구는 너무 정확하게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인구비율 가중치로 예측을 하면 53.67이 되고요. 실제 결과도 53.67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제해서 종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한 선거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냐? 여론조사가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해주시는 국민들과 선거 때 투표에 나와주시는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여서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 훌륭한 노고도 있겠지만 매번 여론조사를 응해주시는 국민들의 성실한 응답과 성실한 투표도 사실은 기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는 메타조사의 관점으로 여론조사를 본다면 복잡한 방법론을 떠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진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데 메타조사라는 관점, 그러니까 개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 조사를 보는 그런 관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 베이지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개별 조사값보다는 추세를 보라, 등락을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뢰조사보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특별조사보다는 즉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는 조사보다는 정기조사를 더 신뢰하라. 당연히 데이터도 많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더 적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기관도 있겠지만 조사 모드, ARS냐 전화 면접이냐 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개별 조사들을 여과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복잡한 방법론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상당히 노이즈가 필터된 그런 조사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조사기관이 내리는 다양한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체계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연구로 밝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사기관들이 하는 조사는 크게 자체조사와 의뢰조사가 있는데 자체조사가 한 60, 70%, 의뢰조사가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또 국면마다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의뢰조사의 경우 의뢰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의뢰기관과 조사기관의 관계가 그냥 시장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계약관계처럼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의뢰기관이 특정 조사기관 다른 이유가 없이 그렇게 계속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측하시면 뭔가 그것이 바이어스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A의 지지도에 대한 조사기관 I가 의뢰기관 J로부터 요청받아 T 시점에 K 방법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조사 결과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조사값은 IJKT라는 다양한 그러한 변이로부터 오는 바이어스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치 현명한 여론조사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모형 안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조사기관 효과가 있겠지 않겠느냐, J라는 의뢰기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이 항상 같이 하지는 않으니까 이 둘이 만났을 때 뭔가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I가 채택하는 방법이 I1, I2, I3하고 비슷하게 ARS를 쓴다든지 전화 면접을 쓴다든지 웹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사 방법의 공통성에서 오는 그런 변이도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채택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메뉴 효과라는 게 있다.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된 건 저희가 MBC에게 제가 이제 가져다 드리는 여론의 추세, 이러한 노이즈들을 필터링하고 남은 진짜 국민들이 선거에 나와서 투표를 할 때 보여주는 방식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흐름이 그때그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의 제일 마지막 줄에 써여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분포로부터 오는 랜덤 노이즈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기관 효과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뉴 효과라는 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떤 후보가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의 조사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의뢰기관 효과는 어떤 조사가 그 조사기관이 누구에게서 의뢰받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들을 필터링한 여론의 추세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순 긍정 국정 지지율입니다. 즉 긍정 지지율 빼기 부정 지지율이 되어서 0 밑으로 간 것은 부정 지지율이 더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net approval rate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시다시피 여론은 이렇게 무섭게 민심을 반영해서 이러한 표로 나타나게 되고, 현재는 아직 그 네거티브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시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밑에서부터 10%로부터 우리가 다자에서 보통 30%에 근접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선두권이고 당선에 유력해지는 후보군으로 올라온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한 1년여에 걸쳐서 10%대에서 30%에 근접하는 후보로 올라왔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흔히 이낙연 후보가 2021년 1월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지지도가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2020년 중반부부터 지지도의 폭락이 진행되고 있었고, 2021년 1월에 아주 급격한 그 변화가 여기서 확인되고 있죠.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대권 후보군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높은 득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소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일련의 노이즈들을 제거한 저희가 생각하는 민심의 반영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최근까지 비교적 굉장히 낮은 지지도를 보이다가 이 정도의 급격한 상승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지지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ARS와 전화 인터뷰 조사로 나누어서 본다면 어떻게 그래프 추세가 다르게 보일까?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자, 파란색이 전화 인터뷰고 빨강색이 ARS입니다.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죠. 2, 3% 정도의 차이가 나서 전화 인터뷰가 ARS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 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즉 조사 모두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화 인터뷰 조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시점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ARS 조사가 전화 인터뷰 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뭐 의료기관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답변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ARS가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만큼 크지는 않고, 최근에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면 두 조사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최근에서야 약간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급상승을 ARS는 과대평가, 전화 인터뷰는 과소평가, 찬값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조사기관이 왜 그런지 해명해주면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겠다. 자, 그래서 ARS 조사의 조사 방법 효과를 평균을 내보면, 자, 모름이라는 조사가 ARS 조사는 BARS 조사보다 항상 과소대표된다. 즉, 국민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즉, 부동층이 과소 추정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과대 추정된다. 찬값이 없다는 가정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이낙연 후보도 약간 과대 추정된다. 자, 그럼 전화 인터뷰를 보시면
부동층이 과대 추정되고 이낙연 후보가 약간 과대 추정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95% 신뢰 구간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별한 편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전화 인터뷰보다 ARS가 후보 간 득표율 조사의 편향이 굉장히 크고 그게 유독 특정 후보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그 후보의 캠프가 대답할 게 아니라 조사기관이 대답을 해야 될 문제다. 왜냐? 제가 이거는 대통령 지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나타나느냐? 대통령 지지도도 전화 면접이 ARS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경향이 과거에는 좀 강했지만 초기에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럼 왜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향이 후보 지지도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조사기관이 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와 클라이언트 이펙트를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기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유의해서 볼 것은 자, 이게 그러면 제일 정확한 조사기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조사기관이 실제 선거 결과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이 조사기관이 일치할 수도 있죠. 실제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극단적이라고 비난받던 조사기관이 선거 결과에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찬값은 없다는 가정하에 다만 이 조사기관과 이 조사기관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발표가 다른 기관과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가로축을 보셔야 되는데 가로축이 훨씬 큽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조사기관이나 의뢰기관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대선 후보군의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정치 신인으로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특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메뉴 이펙트를 보시면 이거는 메뉴 이펙트로 빨강색은 그 후보가 빠졌을 때 보너스를 받는 거고 파란색은 그 후보가 빠질 때 본인도 빠지는 겁니다. 자, 자세한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으로 이야기하고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양자조사, 즉 이제 이재명 후보만 포함시키고 윤석열 또는 홍준표 후보만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포함하는 이렇게 실제 대선 후보군의 형태로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을 비교하는 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조사기관의 이 값이 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축의 레인지를 한번 보시다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 특정 조사기관 이런 제가 이제 잘 눈이 안 띄지만 이런 조사기관의 값들이 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튀는 조사기관들의 값들을 자세히 보면 의뢰기관이나 조사기관이 대형이나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기관보다 또는 의뢰기관이 공신력 있는 공중파라든지 지상파라든지 보다는 굉장히 소규모 언론사라든지 인터넷 매체의 의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게 꼭 어떤 편향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일단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에서도 이런 조사기관들의 값들이 굉장히 튄다.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MBC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모아주신 그런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료와 그리고 약간의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여론조사의 공공성을 감시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가 올바른 국민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제 교수님과 제가 아카데미아와 저널리즘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협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PPT도 좀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교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이제 언론사랑 이걸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저널리즘하고 협업을 하기가 조금 이런 부분이 곤란하구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근본적으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가 자료와 분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다 아실 거예요.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고, 아카데미에 있는 저희 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걸로 핑계를 대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속도가 느리고, 속도를 빨리, 그러니까 평소보다 속도를 높였을 때는 코딩 에러라든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아무리 이제 코드를 자동화하고 분석을 거의 90% 이상을 자동화한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튀는 값, 그다음에 코딩 에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저널리즘에 계신 분들보다 덜 훈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행착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협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즉 신속성을 주무기로 하는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기가 쉽고, 또 그런 부분을 아카데미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종의 어떤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그런 협업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 장 넘겨주시면 사실 저널리즘 입장에서도 아카데미와 협업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가장 같은 점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학교의 시간과 언론의 시간에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언론의 속도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포털이 나타나면서 이제 빨리빨리 올려야 돼서 나타나는 속보 경쟁 문제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계가 언론사에게 뭔가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장치도 주고,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사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더 로버스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다고 느꼈고,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걸 협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양쪽의 시간을 조율하는 거, 시간을 중간에서 만나는 거, 중간계에서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양쪽에 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거에서 나가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사실 찻잔 속의 폭풍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대남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이슈였어요. 이게 도대체 이 분석이 맞느냐, 도대체 이 분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저렇게 20대 청년 남성이 자기가 조금 더 최상층에 속하면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이기적으로 구는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요 그래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학계와 언론사 간에 이제 미디어 간의 소통이 안 됐던, 혹은 그래서 나타났던 이제 그래프였다고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그래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그래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드릴 얘기는, 저는 이게 일종의 아웃소싱의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뭐 특정 회사에서 법무 관련된 업무를 독립된 법무법인에 요청을 할 때 회사의 법무팀이 그 업무를 책임지겠죠. 또 회계를 아웃소싱할 때는 회계팀이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경우에 언론사의 데이터 분석 팀이 이런 아웃소싱을 책임지고 외부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해석하고 이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 분석, 사내 데이터 분석 팀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소통의 단절이 없을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저는 그게 약간, 또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웃소싱의 참사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분석을 담당했던 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게 되었고, 원청은 그냥 이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띠게 되어서, 이것도 역시 용역상의 그런 어떤 불공정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 설문 자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0대 남을 악마화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결국 문제가 되었던 건 이게 실제 자료냐 아니면 분석 결과냐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제 자료가 아니라 분석 결과, 즉 예측,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였고, 두 번째로는 이 1부터 10까지 구간 중에 9와 10의 구간에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였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 분석가들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아주 나이브한 그 통계 패키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였고, 다시 그려진 그래프에서 90이 없어진 거였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장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신뢰 구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뢰 구간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어도 이것이 실제 자료가 아니라 분석 결과였다는 것이고, 신뢰 구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분석가들이 이 자료와 모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빠뜨린다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디폴트는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빠뜨려도 괜찮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저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신뢰 구간은 항상 그래프 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poll-mbc.co.kr은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도 한번 하고요. 저도 저 보도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거를 해석을,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하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한 기자가 저 그래프를 100%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보낼 때 주의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학계 분들께서, 아카데미아 분들께서 조금 더 담당 기자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내막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학계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특히 방송에서 내보낼 때 사실 회계 분석도 내보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폴 MBC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약간 내보낸 것 중에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방송이라는 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매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언론사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끝까지 조금 설득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보낼 때 마지막에 프루프리딩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이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이 부분은 죽어도 신뢰 구간을 내보내는 게 좋다,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는 신뢰 구간이 얼마여서 결국엔 이거는 누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서 이제 얘네들은 비슷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도 너무나 알고 있어서, 이 접점을 찾는 거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계랑 언론사가 같이 계속 협업을 한다면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예.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 매체나 보도 매체만 학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계 역시 언론 매체와 보도 매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보도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 신뢰성이 높은 분석 방법, 분석 결과를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학계는 또 자료에 굶주려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언론은 당연히 양질의 그런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둘의 협업이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할 거라고도 믿습니다. 저희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게 요새 가장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스트레이트 말고 새로운 보도를 할 때 사실 한계가 있죠. 방법론에도 한계가 있고, 또 생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시민단체 이런 등등의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하는 게 당연히 언론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조금 더, 이게 나를 도와주는 하청이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청이야 혹은 스태프야. 이런 조금 인식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뭐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조금 더 뭐 학계가 좀 더 주도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만들면 더 좋은 보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네. 저희 이제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같이 함형건 선배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